미국 10% 훨씬 더 잘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 우리가 교과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과학고 있죠. 과학고나 대원 외고에서는 시할지 모르겠지만 고급 수학 1, 2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수시 시험 때 우리가 특목고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대학교 1학년 정도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지금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여기 약간 좀 의사 부인이나 의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안 맞는데 요거는 공부학습법을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나갈 것이다 그 생각해서 이걸 맞춰서 창조와 의지가 있고 이걸 제가 왜 넣었냐면 이런 내용들을 그나마 좀 알고 있어야만 특히 해마입니다. 해마.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에 경험했던 걸 가지고 조합해서 우리가 암기하는 방식 이게 바로 에피소드 기획입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공부를 해야만 공부를 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마를 넣어둔 겁니다. 이게 약간 잘렸는데 그 다음에 잔해형입니다. 잔해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질서와 안정을 선호한다. 그 다음에 운해형은 그림과 음악을 좋아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아인슈타인 있죠. 아인슈타인은 잔해형인가 운해형인가 봤을 때는 전체를 다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인슈타인은 항상 침대에 누워 있어가지고 그분 자서전에 보면 항상 꿈을 꾸어서 달나라까지 갈 수 있는 이론을 계속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미지 세계를 높인다. 이건 운해형입니다. 운해형. 근데 옛날에는 철학자가 뭐 수학자이고 음악가가 또 수학도 잘하고 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학년 운해형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이 잔해형은 전반적으로 주관적입니다. 여러분들을 자녀도 마찬가지 상당히 주관적이죠. 이 말을 시켜도 말하기 싫어하고 약간 좀 어머니를 좀 무시하죠, 그죠? 자기가 모든 세상을 다 안 것처럼 많이 무시합니다. 그럴 때는 제가 학부모들한테는 용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용돈을 안 주면 말을 잘 듣습니다. 말을 잘 듣고 운해형은 마음의 상상,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공부하라는 방식이 뭐냐면 마인드맵 방식입니다. 마인드맵.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마인드맵 방식이 상당히 좀 공부에 도움이 되는데 수학도 마찬가지 플로차트 위주로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암기하기도 쉬운데 그 다음에 일화기억과 의미기억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경험으로 얻은 거 이거는 절대로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학여행 갔다 온 건 잊어버리지가 않죠. 그 다음 의미기억은 학습의 의거에서 어렸던 게 의미기억이라고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40대 된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기억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가족도 못 알아보는 마당에서 뭐랄까 수학 문제는 잘 풀 수 있습니다. 뭐가 남아있냐면 의미기억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대신 일화기억은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게 차츰차츰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일화기억이라는 거죠. 짧은 시간 동안 기억을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분이나 이 휴대폰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친구분이 내가 아는 사람 폰 번호가 이거라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외우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일화기억입니다. 일화기억은 빨리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공부할 때는 의미기억으로 저게 에피소드 기억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단기 저장을 해야 되고 장기 저장으로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학생들이 이제 볼 때는 부모님 휴대폰 전화번호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죠. 그 다음에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 전화번호, 주소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뭔가? 감정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기학습과 이해학습의 차이. 이해학습이 바로 에피소드 기억입니다. 교육인데
우리가 2회는 반드시 뭐냐면 두뇌가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예시를 제가 조금 뒤에 가서 좀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시냅스 만들기는 좀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암기 기억은 정통학습, 우리 무조건 시간을 무조건 외우는 거 있죠. 뭐 이렇게 열심히 외우는 방식은 초등학교 4학년까지 하면 이제 더 이상 끝나는 거죠. 더 이상 해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우리 애가 공부를 참 잘했는데 중학교에 올라가면 왜 떨어지냐면 무작정 외웠었습니다. 그쵸? 무작정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부모가 이렇게 수학을 가르치지만 5학년 때부터는 부모가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요소가 뭔가냐면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개념. 수학과에서 배울 때는 수학과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definition, 정의입니다. 정의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예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법칙이 나옵니다. 이런 형식이 수학과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저한테 항상 질문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왜 공식은 외우는 건 좋은데 공식 유도되는 과정을 왜 외워야 되나요? 질문합니다. 그거 외워야 됩니다. 왜? 상위 4% 1등급 학생들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학생들은 그럽니다. 나는 안 외워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지만 응용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또락또락하지 않죠, 그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풀이 과정까지 외워서 1등을 하는데 저는 안 외우고서 할 수 있을까? 그건 도둑놈 식구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억 암기 방법을 활용해야 됩니다. 이 기억 암기 방법을 활용한다는 자체부터가 바로 뭐냐면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 그 다음에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이 학생들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에 보면 무슨 책에 보면 우리가 개념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 문제를 풀고 기본 문제를 풀고 난 뒤에는 준심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심화를 풀고 난 뒤에는 응용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학생들은 어디까지 공부하냐면 준심화까지 공부밖에 안 하죠. 예를 들어서 어느 책 보면 B단계까지. 그러면 만약에 중학교 학생들이 어느 책을 B단계까지 풀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에 됐을 때 C단계를 풀 수가 있을까요? 못 풉니다. 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배운 적이 없는 걸 풀라 그러면 그건 천재겠죠? 저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선행할 때도 정확하게 개념 위주로 좀 설명하고 문제 풀이하고 어떻게 풀이가 되는가 유도되는 과정까지 전부 다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수학을 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수학과에서 이제 얘기하는 방식입니다. 방식이고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혹시 수학 잘하는 학습부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제가 다음 책 쓸 때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벼락치기. 이 벼락치기 공부는 제가 봤을 때는 중학교 한 2학년까지는 벼락치기가 공부가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벼락치기 공부가 안 됩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갑자기 왜 벼락치기 공부를 하겠다? 이 말은 암기 노트를 만들어 둔 상태에서 요약 노트를 보고 하루 전날 싹 훑어보면서 써머리를 잡아가면서 훑어보는 게 파노라마 형식으로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파노라마 형식으로 스쳐 가는 방식을 공부하는 방법이면 누적적 공부 방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학원에서 누적적 공부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건 아직 참 안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공부 내용이 막히면 다시 해라. 그 당시에 못 풀었던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풀어질 것인가? 안 풀어집니다. 근데 초등학교 시기는 가능하죠. 그 당시에 막히면 초등학교 5학년 되면 풀어집니다. 왜? 상위 학습의 내용을 가지고 밑에 있는 학습을 보니까 풀어지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안 풀었던 문제가 고2 때 풀어질까요? 안 풀어집니다. 왜? 내용이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2 때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언제부터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지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모의고사 성적부터 떨어집니다.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부터 하염없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남들도 전부 다 선행을 다 오고 있는데 선행 중에서도 C단계까지 공부한 학생들은 버티지만 B단계까지 공부한 학생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수열이 들어갑니다. 수열. 그리고 미분 적분이 나와줌으로써 이게 쉬운 공부가 아니죠.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고등학교는 100점 만점의 평균이 55점이 나와야 됩니다. 55점 이상 나오면 제시쳐야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반에 100점짜리가 4명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등급이 2등급입니다. 그죠? 4%입니다. 4%. 만약에 40명을 잡으면 그 반에 0.4를 1.6명입니다. 2명이 놓으면 1등급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수시 진학을 못합니다. 그래서 55점만큼은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너무 쉽게 내면 대학에서 등급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겨낸 게 각 고등학교의 등급에 대한 내신 등급에 대한 대학에서 만든 게 있죠. 그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55점대이기 때문에 그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4% 11%가 우리가 2등급입니다. 11%하면 40명 잡으면 4등까지 해야 됩니다. 4등. 반에서 4등 하기 이렇게 쉽나요? 고등학교 때 4등 하면 공부 굉장히 잘한 겁니다. 4등. 그럼 반에서 4등 한다는 말은 걔네들이 선행을 어느 정도 했을까요? 많이 했습니다. 최소 2년 이상 했다는 겁니다. 그죠? 2년 이상 했습니다. 근데 어느 학부모가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왜 강남에서는 그렇게 공부하고도 대학을 못 갈까요?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합니다. 강남에서는 대학을 못 간 이유가 이미 공부 잘하는 애들은 특목고로 빠졌습니다. 빠졌고 남은 애들이 밑에서 대학을 보내기 때문에 특목고 과학까지 다 합하면 굉장히 잘 가는 거죠. 특목고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 유학한 애들도 빠졌다는 겁니다. 그 숫자까지 넣어줘야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강남에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중학교 때 성적은 정말 잘 나왔는데 왜 고등학교 때 떨어졌느냐. 조기 유학 갔다 온 애들이 고등학교 1, 2학년 때 돌아옵니다. 그럼 걔네들도 수학 공부를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럼 걔네들이 이미 1, 2등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공부 잘한 애들이 강남으로 이사 오죠. 그러면 등급이 한 3, 4등이 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학교 때 실력이 여러 자녀의 실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이겁니다. 언제 공부를 해야만 될 것인가? 언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질문 많이 하는데 학생들이 저는 새벽에 밤에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가 대학 수능은 아침 8시 반부터 시험 칩니다. 8시 반입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머리가 돌아가야만 되죠. 그리고 반드시 아침밥을 먹도록 해야 됩니다. 아침밥을 먹어줘야만 두뇌가 돌아갑니다. 아침밥을 안 먹고 오는 학생들은 언제 머리가 돌아가냐면 오후 2시 정도. 오후 2시에 돌아간다는 말은 즉 뭐냐면 수능 1, 2교시에서 빠당입니다. 항상 고3 되면 아침 6시 일어나서 운동 좀 하고 아침 6시 반에 밥을 먹어야 됩니다. 늦어도 7시까지 먹어줘야만 8시 반에 두뇌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특히 재수생들은 언제 공부를 많이 하면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하죠. 근데 얘네들이 모의고사 치는 날 나타날까요? 안 나타납니다. 그럼 언제 모의고사 치느냐? 밤에 모의고사 칩니다. 혼자 나와서. 그럼 시험 점수 잘 받았다 그럽니다. 절대로 아니죠. 이런 애들은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좀 알아놔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좀 경기도에서는 아침 9시부터 수업을 하겠다는 학교가 생겼죠.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 수능은 8시 반부터 봅니다. 네? 그럼 수능을 8시 반부터 보는 건데 9시 출근해서 머리가 안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 학교에서는 아침 7시 반까지 오라는 이유가 뭐냐면 바이오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는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2교시 수학입니다. 그럴 겁니다. 수학 칠 때만큼은 피크해야 됩니다. 왜냐면 올해 이제 수학이 쉬웠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도 수학이 쉬울 것인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는 대학 가려면 무엇을 잘해야 되면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어를 잘하고서 대학을 잘 갈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 없느냐? 조기 유학 갔다 오는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줄기차게 영어를 시키는 학생들이 엄청 많죠? 그럼 걔네들이 다들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나는 문과 학생인데 왜 수학을 잘해야만 대학을 가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수학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논리입니다. 논리. 그 다음에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수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이 있죠. 나폴레옹. 우리가 프랑스에 있는 장군인데 나폴레옹이 부하 장교를 뽑을 때 무슨 시험을 쳤냐면 바로 수학 시험을 쳤습니다. 왜 수학 시험을 쳤느냐?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 쳤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새벽 1시 내에는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도 이 대학 때 포항공대가 저는 기숙사 생활이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밤 꿀딱꿀딱 세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포항공대가 새벽 2시까지만 도서관 오픈합니다. 왜 오픈하냐면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와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새벽 4시까지 공부를 하면 수업을 안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꿈을 이루는 문장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해야 된다. 올해 전교 학생 선거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나는 전교에서 반드시 당선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외국에서 마찬가지 나라는 주어 말씀입니다. 올해 전교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당선된다. 여러분한테 나라는 걸 항상 표현할 수 있도록 말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예스냐 노냐에 대한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수학 공부는 어때? 그러면 그냥 뭐 쉬웠어? 어려웠어? 이러면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느 파트가 너무 힘들어 죽겠어.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대학 시절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수학과 진행해서 공부를 하는데 정말 따라가기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왜냐면 제가 만약에 3개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대학 교수들은 4개, 5개를 가르친다는 거죠. 항상 2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부는 허걱거리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제가 이 강사할 때는 빡시게 가르쳤죠. 여기부터 뭐 주고받는 식으로 학생 가르쳤더니 이제는 뭐 그러지는 않는데 이 수학 공부할 때 학생들이 질문 많이 합니다. 나는 왜 수학 공부를 많이 했지만 왜 지금도 어려운가요? 어려워야만 발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만 수학 실력이 올라갑니다. 항상 지금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간다면 수학 성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뭐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시면. 그 다음에 자기 암시는 짓고, 그 다음에 복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의미 기억을 저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습 내용을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설득력 있게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정말 뭐랄까 하고 있는 학생들은 자기 의견을 내지는 않고 무조건 좋다 싫다만 얘기합니다. 그럼 뭐 어쩌라고, 그죠?
무슨 뭐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학원에 뭐 이렇게 뭐 좀 싫다. 그럼 희생하면 됩니다. 근데 무조건 싫다는 사람, 이거는 논리성이 없고 하술이 없다는 거죠. 항상 생각의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판단해야 됩니다. 이래야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쓰지도 않습니다. 글을 삐딱하게 적어놓고 수학 문제를 잘 풀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글씨를 보면 1인지 7인지 잘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보면 알까요? 모릅니다. 그리고 항상 글을 짜임새 있게 정리정돈하게 적어야 됩니다. 이게 요약 노트를 만들면서 이걸 해야만 되는 게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는 뭐랄까 항상 뭐랄까 이야기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 뜨고 있는 게 스토리텔링 방식입니다. 스토리텔링 방식이 왜 뜨냐면 이걸 바로 뭐냐면 의미 기억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두뇌에 저장할 때 이야기 방식으로 자꾸 말하다 보면 저절로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정말 이렇게 학원에 있는 학생들을 보면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경우 친구들한테 잘 안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근데 친구들한테 잘 안 가르쳐 주는 애들 치고 공부를 잘하느냐? 그렇지 않죠. 잘 가르쳐 줘야만 친구한테 가르쳐 줌으로써 다시 한번 복습도 되고 다시 뭐랄까 리마인드가 되는 거죠. 다시. 그래서 친구들한테 자주 잘 가르쳐 주는 분이 공부를 잘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목사님이 그랬죠. 그다음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가르치자. 질문입니다. 질문의 힘으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언제까지 질문했냐면 초등학교 때까지만 질문했을 겁니다. 중학교 때 들었으면서 질문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 부모가 답변을 못 해줄 것 같았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문제를 찾아야 하는데 요즘 학생들은 문제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특히 이 수학 내용이 왜 나왔는지까지 알아야만 수학을 잘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카오톡의 김범수 사장 알죠? 김범수 사장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만드신 김범수 사장이 이 스마트폰 나오면서 카카오톡을 왜 만드느냐고 물어봤더니 언젠가는 인터넷상에서 문자 메시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를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그 회사에서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보다는 어떤 일이 발생이 될 것인가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답니다. 우리가 아이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티븐 잡스, 그죠? 그 사람 스티븐 잡스가 나왔을 때는 약간 좀 이렇게 사람들이 미쳤다고 봤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이 잘 됐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이폰 6가 지금 스티븐 잡스가 죽고 난 뒤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애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 많습니다. 이게 제가 우리 화학식 주기율표 암기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제가 수학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자유자재 학원이 수학하면 깜빡해서 제가 화학식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자주 외우는데 제가 이제 제시하는 건 이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수혜, H, 수혜를 구하러 가자. 그 다음에 이겁니다. 리베가 방탄복을 입고 질사풍가인데 이거죠. 리베는 방탄복을 질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방식은 나만 아시는 인환경을 아는가. 그 다음에 가까이에서 TV를 켜면 철코니, 쓰겠니. 그래서 동화 가게에서 시부리면 큰일 난다. 이렇게 외우면 상당히 좋은 방식입니다. 이건 저희 고등학교 때 화학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이 경상도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 방식이라고 알려주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외우면 상당히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개 방법을 뒤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죠. 이제 스토리텔링 영상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분, 풀밭, 화살, 이렇게 우리 상당히 외우기 힘들죠, 그죠?
설렁 외운다 하더라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걸 어떻게 외울 것인가? 이거죠. 장군이 풀밭으로 화살을 쏘고, 이게 많이 여러분들도 어릴 때 많이 해봤을 겁니다. 요즘 안 하고 있죠, 자녀들이. 스토리텔링 방식 공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통체계, 우리가 분류화를 해서 외우는 방식이 상당히 좋습니다. 요즘 이런 방식이 바로 뭐냐면 마인드맵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마인드맵. 상당히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중심에서 공부했던 시각 스노잉의 특징, 이거는 다 했습니다. 왜냐면 문제 길어질 것 같아서 애플 이러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자극을 해야 됩니다. 항상 두뇌의 호기심을 자극시키고 입력 단계에서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두뇌 입력해야만 오래 갈 수 있게, 이게 장기 기억을 한다는 거죠. 이 수학적으로 좀 적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공부를 하면 약 50%를 공부를 하는 기억이, 다음번에 50%를 공부를 하면 기억이 들어오지만 5시간이 지난 후에는 75%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30일 이후에는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거 항상 뭐랄까 복습을 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대학교에서 정말 여러분들 어머니들도 보케블리를 많이 외웠죠. 보케블리 22,000, 33,000 이렇게 많이 외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지는 않죠. 그 왜 잊어버렸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30일 이후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잊어버렸습니다. 영원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느 한 언어학자 교수님이 말할 때 항상 그런 보케블리 단어도 마찬가지 요약 노트를 암기 노트에서 적어서 틈틈이 외우고 있으면 보면 한평생이 가더라도 보케블리 22,000을 암기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2차 우리가 시험에 강해지는 출력은 뭐냐면 실전을 언제나 염석같이 해야 되고 연습을 실전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허설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문제 풀 때 안 풀리면 뭐부터 하냐면 해답지부터 보죠. 해답지부터 보고 본인이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해답지부터 참조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하죠. 모의고사 끝나고 난 뒤에 선생님 그 문제 실수였어요. 왜? 그랬더니 해답지 보니까 떠올랐어요. 그죠? 그러면 수능 치는 날 해답지 볼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 문제는 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항상 답지를 이용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좀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러니까 복잡한 정보 속에서 단서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능에서는 4점짜리가 30문제 중에서 13문제가 4점짜리입니다. 그죠? 2점짜리 몇 문제 넣으냐면 4문제 넣습니다. 4문제. 나머지가 우리가 3점짜리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뭐 중3, 고1 학생들은 몇 점짜리 위주로 공부를 하는 줄 압니까? 2점 아니면 3점짜리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4점짜리는 C단계입니다. 4점짜리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모의고사에 가면 풀 수가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고3 때 인식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동안 공부를 안 했구나. 언제 인식하냐면 고3 5월달입니다. 5월달에 인식하면 반년 남았습니다. 반년 남았기 때문에 재수를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리고 뭐 학생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난 언어 파트는 참 열심히 공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다른 파트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수학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 2학년 과정, 3학년 과정이 다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다른별로 다 달려져 있는데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미분적분만 잘한다 그래가지고 점수가 잘 나와요? 아니죠. 고등학교 1학년 과정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4점짜리 위주로 공부를 해와야만 고3 때 점수가 잘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학이 같이 펑펑 해가지고 점수는 안 나옵니다.
항상 개념 위주와 그 다음에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자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학생들한테 항상 기출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럽니다. 모의고사를 항상 분석하면서 풀어보라 그러는데 기출문제는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풀지를 않습니다. 왜 안 풀까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보고도 수능 문제를 풀어야만 너희들이 중간고사를 잘 칠 수 있다 얘기를 해도 수능 문제는 어려워서 풀기 싫답니다. 답만 이어서. 근데 그게 넣을까요? 숫자를 바꾸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안 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수학 문제가 보통 한 20문제 정도 나오죠. 50분간 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 시험은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기계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박람회 별점은 5문제에서 박람회 별점이 나죠. 5문제를 가지고 한 30분간 풀어야 됩니다. 나머지 문제는 바로바로 풀어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근데 수능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죠. 우리가 100점 만점에 올해는 그런 게 좀 없었는데 90점 이상 받는 학생들은 시간이 몇 분 남냐면 100분 중에 약 5분 정도 시간이 남습니다. 남고 80점 이상 받는 학생들은 20분, 50점 받는 학생들은 수학 시간에는 잡니다. 시간 엄청 남죠. 자, 그리고 항상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답 노트와 주제별 학습 내용을 항상 정리를 해둬서 마무리 학습에 활용하도록 적어두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출력이란 말은 뭐냐면 시험 치기 위해서 어떠한 단서를 가지고 문제를 풀 것인가. 특히 수학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가 항상 우리 학부모들이 말할 때 항상 새로운 문제를 만들지 않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상에 이런 문제가 어디 있나 물어봅니다. 수학은 불변입니다. 수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만 전 세계적으로 수학 문제를 따로 풀지 않습니다. 그죠? 한국만 따로 수학 문제 풀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수학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수학 문제는 유형만 바뀔 뿐입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단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것인가.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면 미분적분의 문제가 나오면 미분적분의 단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지 고등학교 1학년 단서를 가지고 절대 풀지가 않습니다. 항상 그래서 수학 문제는 유형별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은 이제 짜투리 시간, 토막 공부를 잘 안 합니다. 틈틈이 시간 날 때 문제도 좀 풀어보고 좀 그래야만 상당히 좋습니다. 시간이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시간 나는 대로 가고 싶은 대학을 한번 다녀오라 그럽니다. 희망하는 대학에 가서 좀 봐야만 뭐라 그럴까 가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고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좀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거죠. 성적이 잘 올라가지 않는다. 그죠? 학습 초기에는 공부 부진은 당연합니다. 왜냐면 물이 끓을 때는 100도씨에 물이 끓습니다. 99도씨에는 물이 끓지 않죠. 100도씨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수학은 최소 3개월 동안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그 다음에 성적이 올라간다는 거죠. 얼렁뚱땅해서 공부를 해서 수학 성적이 올라갈까요? 특히 무조건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 문제만 열심히 몇 번씩 푸는 문제가 있죠. 2점짜리, 3점짜리 열심히 푸는 학생이 있습니다. 나는 이번 시험에 무슨 문제를 몇 번씩 풀었는데 시험 잘 칠 수 있어? 잘 칠 수 있나요? 못 칩니다. 어려운 문제를 안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은 어려운 문제도 풀어줘야 되고 쉬운 문제도 풀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 학습. 이 고등학생들은 스터디 학습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가 스터디 학생이면서 노는 것 때문에 좋겠지만 이게 우리가 오늘 목사님이 주장한 방법이 있죠. 김동환 목사님 들어봤습니까? 김동환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기독교에서 상당히 유명했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학교를 세워가지고 가르치는데 여기에서 논문들이 엄청 많이 갑니다. 그분들이 하는 방식이 바로 스터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피드백, 모르는 거 있으면 서로 설명을 해주는 거, 이거 중요하죠. 이게 스터디에서만 할 수 있는 방식인데 좀 고등학생에서 약간 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중에서는 성격이 좀 내성적이 좀 있고 외향적인 성격이 있는데 외향적인 학생 보고 자꾸 내성적으로 공부를 해라, 쳐박아두고 공부하다 그러면 공부를 잘 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요즘은 이런 학생이 있고 저런 학생이 상당히 많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 덜렁대는 학생일 경우에는 요약 정리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 급하면 체계적으로 세워도 대략적으로 써도 되지만 꼼꼼하게 뭘 해야 되냐면 요약 노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중에 제가 가르쳐본 결과 깊이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죠. 이런 학생들이 바로 수학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들 있죠.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 이런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격려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챙겨줘야 됩니다. 챙겨줘야 되는데, 그다음에 폭넓게 생각한다. 이건 외국 언어를 상당히 잘하죠. 근데 요즘 학생들은 언어 영역을 굉장히 잘합니다. 수학에서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계획 세우기는 제가 이제 공부 가능한 시간을 제가 꼽아보니까 학교에 가서 40분 정도는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쉬는 시간 70분, 10분간 밥 먹는 시간에도 공부할 수 있고 4시 반부터 6시까지 공부할 수가 있죠. 학원 끝마치고 오면 10시 반이니까 150분 총 390분간을